안녕하세요. 한국의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조금 더 우리 에콰도르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한국의 제약 산업을 좀 벤치마킹 통해서 그리고 또 그걸 또 나가서 협력을 통한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에콰도르에 자국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3년, 14년 때에 그 에콰도르에 방문해서 이제 에콰도르 보건부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그 고위 관료들께 프로포즈를 했던 내용인데 불행히도 이제 성공을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에콰도르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조직도 변화를 했을 거고요. 과거에 그러한 그 부분들이 조금 잊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회귀를 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좀 더 모색을 하면 에콰도르의 제약산업 발전에 특히 이제 자국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한국이 이러한 그 제약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보면 좋은 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이게 제약산업 자체가 규제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국의 그 산업 자체가 어떻게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지금 자국화에 성공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약 공장을 설립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 협력을 통해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례를 좀 5가지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과 에콰도르의 그런 제약 쪽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 한국의 그런 역사를 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은, 189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아주 초창기의 개념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 이제 1950년대 한국에서는 그 6.25 전쟁이 남북한 전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폐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한국이 어떻게 발전을 모색을 할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라기보다는 현대화를 위한 준비 단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한 게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 마련된 게 뭐냐면 외국인 투자 유치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원료라든가 이런 그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하게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뭐냐면 이러한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뭐랄까요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모색을 하는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틀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서부터 진짜 본격적인 제약 산업이 좀 태동이 됐다. 그래서 한국에서 1960년대에 보면은 그때 이제 창업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큰 한국의 큰 회사들이 이때에 시작을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KGMP를 1977년대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87년도 7월 1일 날에 한국에 물질 특허가 도입됐는데 이때서부터 굉장히 위기였죠. 그전에는 제네릭 의약품 중심으로 생산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질 제조 방법에 특허만 있다가 물질 특허가 있으니까 굉장히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위협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때의 위기를 느끼면서 신약 개발이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신약 개발을 위한 GLP, 전임상에 대한 KGLP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임상에 대한 1987년도에 KGCP, 임상에 대한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잠깐 언급했지만은 의료개혁을 통해서 유니버설 헬스케어를 갖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내수적으로는 굉장히 좀 잘 된 그런 축을 마련을 했고요. 이제 9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GMP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WTO에 본격적으로 가입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한 그런 무역 규범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R&D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의 신약이 한국에서 이제 출시가 됩니다. 1999년에 시적으로 1987년 시작해서 약 12년 만에 최초 한국에서 국산 신약 1호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FTA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 쪽에서도 이제 같이 FTA 뭐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를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012년에 제약산업 육성법을 만듭니다. 한국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제약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천명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쭉 근간이 돼서 이 산업을 육성하는데 아주 기본법이 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웃풋 자체가 최근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신약이라든가 바이오시밀러가 확대되는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게요. 처음에 이제 60년대에 인프라를 좀 갖췄고,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를 높이면서 신약 개발까지 이렇게 띄우면서 이제 글로벌로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는 잠시 언급됐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과 조인트 벤처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하우로 엄청 축적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이 신약 개발까지 연계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외에도 많은 신약과 그다음 바이오시밀러들이 미국 FDA라든가 유럽 EMA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스케이드라고 이제 한국에 이제 종군당 제약이라고 하는데 이 종군당 제약은 1967년, 60년대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60년대 이제 이런 뭐 산텐이라든가 베링건 인간함이나 글락소랑 같이 스케이드랑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스케이드 자체에 뭐 이렇게 공장도 로링 플라워 라든가 로슈라든가 이런 게 공장을 또 같이 이제 살면서 현대적인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뭐 자체 생산뿐만 아니라 신약이라든가 엄청나게 한국에서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글로벌로 나가는 그런 측면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간들을 보게 되면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만에 이제 그 스케이드가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노하우를 갖다가 좀 에콰도르 기업들이 그런 축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10년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시행착오로 많이 겪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에콰도르에서도 종군당 같은 뭐 지금 매출액이 한 1 빌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뭐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한국에서 뭐랄까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손꼽고 있거든요. 그 정도 기업이 자국의 의약품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경쟁력까지 확대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40년 걸렸던 거를 10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에콰도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료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시장이 확대되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죠.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의약품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뭐 코로나19도 하나의 계절적인 또는 일시적인 영향이지만은 앞으로 또 계속 제2의 제3의 그런 바이러스성 신종 질환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보장성 강화입니다. 의료개혁. 한국이 지금 보면은 1977년도에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개혁을 시작하기 출발점이었습니다. 500인 사업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1977년에. 그리고 전 국민 대상으로 완성을 한 게 1989년입니다. 12년 걸렸죠. 1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의료기기, 의약품이 공급되지 못하면, 자국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면 이러한 보편적인 의료보험 체계를 갖출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 의존해서는 그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 또는 병원과 같이 그런 자국 내에 그러한 인프라를 갖췄고 공급망이 형성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1977년 시작할 때는 한국의 시장 규모가 0.2 빌리언 달러에서 거의 10배 이상이 성장을 했습니다. 2.7 빌리언. 그러니까 의료개혁을 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각각의 그런 한국의 그런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헬스케어 리폼, 그러니까 의료 개혁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의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노바스크 아시겠습니다. 고혈압 치료제 파이자 개발했죠. 한국의 한미약품이 계량신약 IMD라고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를 특허 만료 전에 특허를 회피를 해서 계량신약을 출시를 했습니다. 보험 재정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왜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거의 한 6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의료비가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신약도 있습니다. 신약. 이게 카나브라고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는 또 이미 이 카나브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에콰도르는 어떻게 출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남미에서도 이 보령제약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인데 신약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가격 경쟁이 기존에 있던 그런 다국적 제약기업의 가격에 비해서 약 78%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신약들을 공급함으로써 재정에 이제 세이브가 됐던 부분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셀치론의 램슈바 그때가 13년 정도였습니다. 그 미국의 에콰도르의 엠파마라고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것 같은데 의약품 구매청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갈라리아 박사, 지금도 갈라리아 박사 에콰도르에 있는 분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청장이었었고 그때 최초로 이제 셀치론 램슈마를 허가되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파는 그런 약물이죠. 여기에 가격이 오리지널 레미케이드 오리지널에 비해서 67%대 그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공공재 역할로 저렴하게 그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퍼블릭 헬스 측면에서도 눈여겨봐야 있는 신종플루 때 사태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셀츄론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을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백신도 아주 국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사태 굉장히 힘들었죠. 2009년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WHO의 PQ를 전 세계 두 번째로 받음으로써 한국에 굉장히 많은 그런 백신을 공부함으로써 슬기롭게 이 신종플루를 극복했던 사례가 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퍼블릭 헬스 측면에서도 이러한 그 제약산업이 잘 갖춰지면 얼마만큼 베네핏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국은요, 그 전에 이제 각각에 나눠서 이 산업을 육성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산업을 육성을 해보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공을 하면서 전국에 한 16개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송과 대구는 아주 그 제약 쪽에 아주 특화된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국가기관들이 있는 거죠. MFTC, 한국의 KFDA죠. CDC가 있고요. NIH도 있고, 키디 산업진흥하는 데도 있고, 인력개발원도 있고요. 이런 행정타원도 있고, 여기에 산업, 그 다음에, 그 오송이 이제 KTX라고 서울에서 약 40분 정도 거리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멀긴 하지만은 아주 시속 300km 정도의 고속 전철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성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이 송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본적인 거버넌스, 이렇게 이제 거버넌스를 이해할 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약산업에 대한 팔라스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약산업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헬스케어 팔라스가 있고, 인더스트리 팔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헬스 팔라스가 있는 거죠. 각각의 것들을 만약에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은 이제 후퇴가 될 거고요. 이쪽을 또 강화를 하게 되면은 이쪽은 또 상대적으로 후퇴 내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정책끼리는 서로 경쟁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하모나이즈 해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퍼블릭 헬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식약처의 롤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과기부라든가 산업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부분 참여하는 부분이고, 헬스케어 쪽은 이제 보건부에서 주로 역할들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약품의 지출 방정식 에카도르에서 고민 많을 겁니다. 의약품 지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 지출 비용은 프라이스 곱하기 볼륨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만약에 이 프라이스를 높이게 되면 지출 비용은 높아지는 거고요. 프라이스를 낮추면은 지출 비용은 낮아지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수요 이런 사용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것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사용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약품 지출 비용이 좀 줄어드는 측면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수요와 공급을 이런 규제와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조절을 하는 가격만 낮추면요, 이 산업은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반적인 거버넌스를 이렇습니다. 아까 세 축이라 했죠?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퍼블릭 헬스 세 측면인데,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는 여기 이제 보건복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쪽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 과기부, 그 다음에 산업부, 인더스트리, 사이언스 이렇게 부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약처, 한국의 MFDS라는 식약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법적으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라라고 해서 우리의 보험을 전반적으로 통계라든가 급여를 줄지 말지 판단하고 그거를 갖다가 약가의 협상을 통해서 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이렇게 이제 건강보험공단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지부 산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육성한테는 이제 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이제 키디, 정부의 공공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기부가 이제 이렇게 키스텝 있고요. 산업부가 이제 키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산업 육성과 R&D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퍼블릭 헬스 쪽은 요즘에 이제 또 좀 생겼습니다. 이게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원이라고 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어소시에이션 이런 협회들이 쭉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해관계자 협회죠. 의사, 닥터 협회라든가, 너스, 이제 간호사 협회라든가, 파마시, 약사들에 대한 협회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산업단체에 KPM이라든가, 키드라라든가, 아니면은 코바이어라든가, 이렇게 이제 어소시에이션, 민간들이 움직여서 구성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처별로 역할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1, 2, 3, 4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쭉 설명이 돼 있는데 과기부는 이제 주로 2, 3번, 3, 4번이죠. 3, 4번.
이렇게 주로 기초 쪽에 R&D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복지부는 주로 여기 보면은 4, 5번 정도죠. 4, 5번이 바로 임상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D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5번 이제 임상이지만 실용 쪽으로 이제 그런 빅 프로젝트 중심으로 설비랑 같이 연계해서 그런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제 제약산업 육성법이 발효가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서부터 법에 근거해서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첫 번째가 벌써 1차는 끝났습니다. 2013년서부터 17년에. 그때 이제 요때에 제가 이제 제약산업 육성법에 관여를 했고 법을 갖다 실무적으로 제정할 때 이제 만들었고 5개년 계획할 때 이제 기본 틀을 짰습니다. 그때의 목표는 2020년대에 7대 강국으로 가자라는 목표 하에 각각 2012년, 17년, 20년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50대 제약기업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5가지의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대의 세부 플랜들을 마련했어요. R&D, 그 다음에 투자 유치, 투자와 융자,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수출, 그 다음에 인프라 측면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각각 13대의 그런 세부 계획을 중심으로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완료가 됐고 2018년서부터 2022년까지 내년도까지입니다. 제2차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굉장히 큰 이슈고요. 일자리를 이렇게 좀 확대를 하고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글로벌 정도의 수준에 있는 신약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런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대의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투융자를 이쪽에 임프루먼트 이렇게 어떤 육성을 쪽에 넣어가지고요. 같이 합치면서 이제 카테고리를 R&D,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수출, 그 다음에 인프라랑 그 다음에 투융자를 합쳐가지고 그 산업을 증진하는 그런 세부 계획을 12대의 그런 전략 과제를 기본으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세요.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뭐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요즘 요 플랜을 짤 때 가장 키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또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와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양성을 하고 제도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 인프라는 어떻게 깔아주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각각 과제들을 도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서도 이런 청사진을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제시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골격들을 기반으로 여기 보시면 골격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한국에서도 이런 청사진을 제시할 때 제가 이제 쭉 그 프레임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한국 내에 그런 경쟁력 파악도 해서 판단하겠지만은 글로벌의 트렌드와 함께 해외의 국가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참조를 해서 한국에서도 그게 부합하게 계획들을 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범부처로.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법이 이제 시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만 시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각 범부처로 한국의 모든 정부 부처가 참여해서 이게 관련된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계획을 짜고 거기에 그 해에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또 최초에 계획된 계획들이 또 시대가 흐르면 또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중점 과제라든가 변화된 국가 전략들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드맵을 의약품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쭉 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혁신 신약들은 아무래도 타겟 시장이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우선은 해보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머직, 소위 파마의 이머징 마켓들, 소위 이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이죠.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타겟을 한 다음에 유럽, 미국까지 확대하자. 이미 이거는 굉장히 접근을 굉장히 잘 하고 있죠. 백신은 이제 PQ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WHO를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진출하자.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이 독감 백신이라든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러브콜을 보냈는데, 한국에 생산하는 녹십자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물량이 없다라고 합니다. 요청을 하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이외에도 이 백신에 대한 수요는 선진국도 굉장히 위험 수준 내지는 이제 굉장히 부족한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바이오베타라든가 뭐 천연물 쪽에서도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그 다음에 원료의약품 API 측면에서도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타겟을 좀 삼아보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반하다 보니까 아웃소싱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같이 이런 것들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전 세계 베링인간하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론자, 스위스의 론자를 뛰어넘는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제4공장까지 한다라면 전 세계 단위 규모로 세계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쪽에는 이러한 CMO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노하우 5가지의 그런 사례를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하다가 중단된 데도 있고요. 성공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아이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한국의 이 정도 규모의 항암제 공장을 수준은 이제 EU GMP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국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사이즈라든가 프로덕트 라인,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제 제시를 해서 추진했던 사례고요. 볼리비아, 중남미죠. 저도 이제 볼리비아를 가려고 황열 백신도 맞았었는데 이제 뭐 가지는 못했지만은, 볼리비아도 이미 H라는 회사가 아주 이제 메카도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제네릭 위주, 이렇게 필요한 필수 약품 정도로 주로 이제 타블렛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장 규모로 추진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타일랜드, 뭐 G라는 회사가 이제 주로 이제 여기에는 혈액제제 쪽으로 이렇게 규모는 이 정도의 규모로 이제 연간 생산량들은 20만 리터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코스타리카,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즈는 확정 그 당시에는 못했지만은 캡슐이라든가 아니면은 타블렛과 같은 뭐 아니면 캡슐, 타블렛 뭐 등등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때 모델들은 주로 이제 API를 한국에서 이제 공급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완제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중간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했던 사례가 됐습니다. 중국 여기에 이제 안과 질환 쪽에 여기에 이제 한국 돈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그런 안과 쪽에 공장을 설립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과거에 다국적 기업들의 축적된 그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요, 뭐 여러 국가들한테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 공장의 그러한 설립과 같이 공동 생산 뭐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콰도르 말고 또 중점적으로 많이 갔던 국가가 이제 페루였습니다. 이 페루 같은 경우에는 에콰도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떤 의료 개혁이라든가 자국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과 또 페루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협력된 부분들이, 좋은 모델들이 뭐였냐면 카이라는 모델들이 있어요. 카이, 한국에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카이 모델이 어떻게 했냐면 페루에
페루에 공장을 설립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원자재도 이제 거기에 공급을 해서 생산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페루에 있는 직원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이제 같이 그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일정 단계별로 이제 안전한 자국화를 하기 위한 체제로 마련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이 에콰도르도 그렇고 페루도 그렇고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과 에콰도르의 그러한 그 협력 방안들을 조금 과거의 그러한 케이스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때 경험했던 분도 혹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무원 조직도 계속 다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공유가 된 분도 있었겠지만은 공유 안 됐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 제안했던 내용들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여기에 흥미가 있으시면 또 연락해서 뭐 저희와 함께 한번 이런 그 협력 방안을 통해서 에콰도르의 자국화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에콰도르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한 8%대 성장률 그 당시에는 했었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그런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은 민간 프라이빗 마켓이 한 63% 정도 되고 퍼블릭 마켓이 공공이 한 37%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다국적 기업들이 이 그 에콰도르의 대부분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정책적으로 의약품 공급이라든가 가격을 정할 때 좀 한계가 있는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4% 정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에콰도르 자체적으로는 한 26% 정도 이렇게 뭐 생산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파이자라든가 바이에르라든가 9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볼 때 지금 에콰도르 시장 자체는 굉장히 다국적 기업의 의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그런 시장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에콰도르에서 2009년에 엠파마라는 거를 설립을 해서 좀 효율적인 의약품 공급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히도 제가 알기로는 엠파마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어떤 전략이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일대의 청장이었던 닥터 갈라리자 이분도 지금도 이제 저랑 이제 연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을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인프라가 야차이 단지에 이러한 제약 단지, 한국에 있는 그 첨단 의료 복합 단지,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그때 막 조성을 하고, 그 야차이 단지가 한국의 인천의 송도 경제개발 그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설계를 한국에 있는 그런 건설회사가 설계를 했다라고 들고, 거기에 대학까지도 그때 이제 야차이 대학이라고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원래 계획상으로 상당히 좀 아주 혁신적으로 전략을 했는데 야차이 단지가 얼마만큼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선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잘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이제 대외 의존도를 낮춰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인프라가 중요한 거죠. 이런 네 박자가 맞아야 에콰도르에서 의료개혁과 함께 그런 자국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콰도르를 보니까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인구 고령화, 65세 인구가 가장 높게 하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인데, 에콰도르는 OECD보다 조금 낮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게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경도 지금 현재 2013년 기준으로는 이 페인이라든가 CNS라든가 항생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주로 차지를 하고 있고 그쪽에 수요가 많은 걸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뭐 이런 쪽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그때 당시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지금 아마 이런 형태로 자꾸 변화를 할 거예요. 에콰도르도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암제라든가 아니면 CNS 계통 카디오바스큘라 같은 고혈압 치료제라든가 하이퍼텐션이라든가 이런 다이어비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뭐 4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가격이 비싼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상당히 이제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새로 공장을 만들어야 되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역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R&D 측면에서 거의 이제 아주 초기 뭐 일반 제네리아든가 이런 게 또 안 되는 상태에서 신약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천연물로 해가지고 그 얀데스산맥이라든가 그쪽에 이렇게 그쪽 여러 가지 산악지대에 그런 천연으로 의한 천연물 유래의 의약품을 개발한다 하지만 굉장히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R&D를 통해서 확대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러한 의약품이 어떤 쪽에 수요가 있을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IT가 접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 예측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높은 가격은 이미 이제 한국에서 만든 의약품들을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똑같이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이제 또 이렇게 충분한 자국의 생산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공장들을 빠르게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한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R&D 측면에서는 한국과 에콰도르의 그런 이 공동 개발이라든가 뭐 협력 방안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R&D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IT 미래에 대한 의약품 수요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시라가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심평원인데, 심평원이 IT 시스템을 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플랫폼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한국과 같이 협력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플랜트는 여기 보면은 앞으로 미래 수요들은 볼 때면 항암제, 그 다음에 항생제, 그 다음에 카디오바스큘라 같은 그런 고혈압과 당뇨 쪽, 호르몬제,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미래 수요가 많고 이런 것들을 야차이 단지에 좀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차이 단지거든요. 야차이 단지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그 부분들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설계에 대한 부분도 좀 제안도 좀 드렸었고요. 이 부분들은 EU GMP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FDA 기준의 CGMP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뭐 EU라든가 아니면은 뭐 로컬리 거기에 준하는 그런 GMP 시설을 갖추는 정도의 규격으로 이렇게 좀 제안을 같이 하고 또 같이 협력하는 방안들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기술에 대한 트랜스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까 이제 종군당의 SKD에 대한 사례도 있었지만은 한국은 이미 여러 가지의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닝 코스들을 이미 이제 정부 차원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트레이닝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의 그 기업 국가들과 같이 협력, 공동 연구, 국제 공동 영국과 알츠하이머에 대한 공동 연구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기업과 기업의 컬래버레이션하는 R&D 측면에서는 이미 여러 기업들이 이미 그런 걸 갖출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이제 혁신형 제약기업이라고 보건복지부 아까 제약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한 40여 개 기업을 지정을 해서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과 협력을 한다면 좋은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부 대 정부 조인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뭐 싱가포르 메디텍 디벨롭 싱가포르랑 이미 이제 이런 경험도 같이 협력해서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그 조인트 정부 간의 그런 협력들을 여기 에콰도르에도 충분히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돈이죠, 돈. 파이낸싱이 에콰도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재정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굉장히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지만 그 또 정지하는데 그 막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지난 뭐 몇 년 동안 또 이런 석유값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냥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에콰도르 오너십을 바탕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인트로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러한 에콰도르의 오너십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타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콰도르에 모두 투자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컨설팅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 디자인하고 공장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운영해주고 뭐 이런 것들 100% 이제 에콰도르에 투자는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한국에서 담당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일정 부분 이제 비용을 갖다가 에콰도르와 이제 한국과 이렇게 부담하는 형태인데 단계별로 한국이 이제 그게 투자금을 회수를 하면서 엑시트하면서 나중에는 완전한 그 에콰도르의 그런 회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두 번째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그 EDCF 자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한국에 있는 그 EDCF의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짓는 방식인 거죠. 국가 원조가 되는 거죠. 뭐 마지막은 이제 서로 조인트 벤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역할과 그다음에 롤을 역할과 그다음에 그 어떠한 그 투자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한국의 복지부나 에콰도르의 보건부랑 해가지고 MOU하고 아까 이제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인 이제 키디가 있습니다. 키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과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에콰도르의 기업과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R&D 센터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이런 한마디로 이제 조인트를 활용을 해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이런 거버넌스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정부의 신뢰에 있는 그런 축에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한번 보면은 저희가 그 당시에 좀 따져봤을 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 3년 반 정도의 기간 정도면은 충분하게 이런 디자인을 하고 건설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랩이라든가 퀄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뭐 이런 쪽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단계별로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 드렸던 사항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깔린 거는 한국에서 여기까지 서로 협력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자체적으로 뭐 한국 이외에 또 친한 또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국가도 있겠지만은 한국은 이미 그 2013년, 13년 정도인 것 같은데 에콰도르 호멀로게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밀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에콰도르의 자국화를 완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의료 개혁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미래에 대한 수요들을 쭉 했을 때에 생산할 수 있는 물량들은 충분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시설에 대한 규모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이어서 이런 그 카테고리별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웨어하우스서부터 뭐 토탈 추가적인 내용까지 미래에 대한 에콰도르에서 수요로 필요한 의약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의 노하우, 그게 또 일부분 EDSF라는 또 자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민간 차원에서 또 그게 이제 중남미 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한국이 처음에 다국적 기업들의 자본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의 어떤 시장 사이즈를 크게 그 역량을 갖췄듯이 한국 기업들도 에콰도르에 가서 협력을 해가지고 어쨌든 기업은 또 이윤이 목적이니까 그런 걸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해서 조인트 벤처 뭐 이런 형태도 그때는 또 자본을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또 기술을 갖다 트랜스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약품에 대한 정보들 아까 심평원에 대한 IT 시스템을 활용한 것들을 접목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갖고 있는 그런 130년의 노하우 그리고 또 건강보험의 그런 있어서의 개혁들 13년 만에 빠르게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그 생산 공장이라든가 R&D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국은 그 당시에는 이제 2020년, 하지만 이제 뭐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제시를 했었죠. 이것도 같이 동반자적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콰도르는 2025년 여기에 라틴 아메리카의 야차이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허브가 돼서 인근에 있는 콜롬비아라든가 아니면 뭐 페루라든가 등등의 주변국에 이 그 의약품의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남미는 여러 가지 이제 협정에 의해서 서로 국가 간의 협력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차이 단지를 기본적으로 잘 설계만 한다라고 하면은 에콰도르 내수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있는 콜롬비아 뭐 아르헨티나 뭐 볼리비아 등등 뭐 페루 등등 해가지고 중요한 의약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파마의 허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한국과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에콰도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